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집단의 집총 거부 배경에는 국가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교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 영향으로 종교 갈등뿐 아니라 사회 혼란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지켰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영향으로 트럼프는 재선의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의 약진으로 정치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요청되는 가운데 중증 장애 아들을 돌보는 토리 학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리 학교를 운영하는 박성균 목사는 장애의 가정을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 중에서 결혼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사회조사 결과인데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생각과 가치가 그대로 계승되기 어려운 때인데요. 세상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만큼은 그 순도가 변하지 않고 잘 이어져야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14년 만에 뒤집혀 교계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력을 기피하게 만들어낸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거셉니다. 변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 배경에 현존하는 국가와 그에 소속된 군대를 적대시하는 반국가, 반사회적 교리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다시 말하면 자기네 정부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증인 왕국이 세계를 통일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나라들은 다시 말하면 사단의 정부, 하나님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교육 교재인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따르면 1914년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이 머지않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인간 정부를 모조리 멸망시킬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 왕국의 낙원이 될 것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피를 그릇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교리로 인해 수혈을 금지하고 전쟁과 정치적 논쟁에 참여를 금함에 따라 군입대는 물론 투표, 공무원 임용,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은 받고 있으면서도 국가를 적대적 집단으로 치부해 병역과 투표 등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국내 이단 전문가들은 이처럼 반사회, 반국가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대한 숙고 없이 소수의 인권과 양심을 존중한다며 내린 대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다수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를 사탄에 속한 것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국가가 하는 일의 모든 일에 대해서 아예 토론도, 의견도 말하지 말아라, 관여도 하지 말아라. 일체 무관심하도록 가르칩니다. 병역 거부를 목적으로 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국가를 사탄이라고 가르치는 그 교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그 젊은이들이 국가를 사탄이라는 교리를 배우게 되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가를 적대시하는 이단의 교리가 정상적인 것으로 공식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선교 사역 중 잠시 귀국하거나 임시 거처가 필요한 선교사들에게 집과 같은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웨슬레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지난 7일 강화도에 5번째 선교관을 개관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지속적인 섬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간의 필리핀 선교 사역 후 내년 국내 농어촌 교회 목회를 위해 한국에 귀국한 김종문 목사 가족. 비자 문제로 조금 이른 날짜로 귀국해야 했기 때문에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마닐라 한인중앙교회와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 본부를 통해 2달간 머물 거처를 제공받았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의 5번째 선교관으로 강화 화이트하우스에 자리한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은 김 선교사 가족과 같은 처지의 사역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일에 개관했습니다. 김 목사는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선교사들을 돕는 모습을 통해 섬김을 받는 이들의 마음을 깨달았다며 이제 이 마음을 갖고 새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의 귀한 사역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면 섬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사역이었다면 지금은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관한 강화 웨슬리 선교관은 광화도 화도읍에 화이트하우스 수양관을 제공한 새 부천 감리교회의 도움으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일 개관 감사 예배를 드리며 참석자들은 선교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역자들이 재충전하는 은혜의 자리로 쓰이길 희망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 조정진 상임이사는 소유가 아닌 공유, 그리고 교회들의 봉사와 나눔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길 바란다며 다음 세대들이 이 섬김을 보고 큰 자긍심을 얻어 선교 사역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 사역을 보고 큰 자긍심과 격려와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이 전 세계로 확산됐는데 그 사역이 다음 세대까지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수양관에서 선교사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쉼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 이들의 섬김을 통해 이 시대의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선교사들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영적 충전을 위한 해피맘 프로그램이 지난 6일 하남 성안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해피맘은 예배 형식에서 벗어나 자녀 교육을 위한 세미나와 메시지 공유, 음악 연주회와 찬양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봄, 가을 시즌 1년에 2번 매주 화요일 개최되고 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성안교회 정삼숙 사모가 자신의 자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교육으로 기른 경험을 살려 직접 교환을 작성하면서 시작한 이번 세미나에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비기독교인들도 참여해 지역 복음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눈이 미국 중간 선거 결과로 쏠렸습니다. 선거 전부터 예상이 나왔던 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미국 주성철 목사님 전화로 연결해서 중간 선거 결과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미국 중간 선거,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대단했죠? 예, 예상했던 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한 가지 현 정부의 기쁜 소식은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치열했던 중간 선거였고 중간 선거 역사상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이 바로 하원 선거인데 현재 선거 결과 때문에 앞으로 정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는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첫 번째로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 것은 미국 국민들은 양당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한 당에만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수와 복음주의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300만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비해 미국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평판입니다. 여하튼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건 미국 중간 선거가 각 나라에 미칠 영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정세에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자국의 경제를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과 무역 전쟁을 치른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더 강경책을 쓸 예상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중국 문제와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미디어의 보도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아예 초장부터 양면성을 가지고 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과 중국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또한 한국의 주둔해 있는 미군과 미국 국민, 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네, 임기 중반으로 들어서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까지 내다보며 선거를 진행했을 텐데 향후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미 중간 선거 유세를 시작하면서 트럼프는 재선에 대한 조짐도 강력하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구호도 이미 정해놨고요. 2016년도에는 Promise Made, 그러니까 약속하다에서 재선의 구호는 Promise Keep, 즉 약속 보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재선은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침묵의 목소리, Voice of Silence는 종교 자유 문제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을 지지할 것이고 민주당이 주장한 열린 국경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염려와 걱정의 정도가 높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미국 남부 국경에는 난민들이 모여 있어서 미국 국민에게는 위협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영킴이란 한국계 미국인이 전 하원 의원인 김창준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하원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정책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선거에는 한국인들의 약진도 눈에 띄던데요. 모쪼록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정치가 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테마 인터뷰. 오늘은 중증장애 아동을 돌보는 특수학교인데요. 토리학교를 운영하는 박성균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중증장애 아동을 돌보는 특수학교라고 설명드렸는데 먼저 토리학교에 대해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토리학교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라는 것을 세우셨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삶을 공부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또 공동체를 함께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목사님은 그럼 언제부터 이런 토리학교를 하시게 됐나요? 그 계기는 이제 십수년 전에 첫째 딸이 이제 희귀 난치병에 걸려서 중증 장애인이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그쯤이라서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된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 딸을 보낼 곳이 없더라고요. 또 같이 병원 생활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도 당연히 보낼 곳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한 개씩 준비하다가 지금 토리학교까지 온 것 같습니다. 따님을 통해서 계기가 됐구만요. 자, 그럼 이 토리학교에는 지금 학생과 우리 교사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네, 토리학교는 일반 대안학교와 조금 다른 게 이제 중증이다 보니까 사실 시설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처음에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시설에 들어갈 순서가 되면 잠깐 보냈다가 또 다시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동들이 한 중증 아이들이 한 7에서 1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성인들 요즘은 좀 성인 중심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시설에 갈 수 없는 성인 중심으로 좀 받고 있는데 한 5-6명 정도 이렇게 10명에서 15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7분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이 7분이시고 그리고 저와 같이 옆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행정팀이 3명 총 10분이 지금 토리학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토리학교 일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가족 모임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네. 직접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네. 또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차를 운영해서 한 9시부터 차량 운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가장 일찍 오는 아이들은 9시, 네. 보통 10시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는 개별 활동, 장애인들이 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중증이다 보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개별 교육이라서 오전에 2시간은 개별 활동, 점심 먹고 오후에 한 2~3시간은 단체 활동.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집에 가기 전까지는 또 개별 활동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중증 장애인이라서 네. 거의 한 학생에게 네. 한두 명의 선생님이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연구가 되어진 것들이 네. 아이들이 한 5명이 있으면 선생님이 4명 정도가 필요하고 네. 10명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한 7분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되니까 개별 교육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자, 그럼 목사님 이런 토리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이 국가기관 안에 이 중증 장애를 전담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중증이랑 경증이랑 구분하는 것이 좀 무의미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중증이라 그래서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보면 경증보다 중증이 한 3배 정도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그러겠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시설에서도 TO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일반 장애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을 몇 명 이상 수용해야 되는데 근데 이 중증이라는 요 기준 자체도 사실 모호해요. 경증과 중증의 기준이 법적으로는 뭐 1, 2급 때로는 3급을 중증이라고 보는데 네. 저희 부모들 실질적으로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뭐 신변 처리가 안 되고 보행이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중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증은 이렇게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따로 그들을 위한 시설은 별로 없고요. 일단은 거주 시설이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 장애인 시설이 우리나라에 한 2,500개 정도, 3,500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이 토리학교가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이 어려움을 듣는 가정들을 많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학교가 되어지는데 우리 장애아 가정들을 직접 보면서 저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스트레스 조사를 해보면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데요. 경제적 요인. 근데 그들과 함께 10수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죠. 이들의 실질적인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라는 것들은 당사자가 아니고 그 가족이 아니면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렇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장애인 가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이제 가정을 좀 예를 들면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큰 지원은 시간을 토리학교처럼 장애인 가족들에게 시간을 좀 선물하는 거. 그다음에 힘든 상황,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라는 그런 것.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 그렇죠. 저희들 향해서 저희 토리학교는 지푸라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썩은 동아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뭔가 잡을 것이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역이 부모나 또 목사님이나 교사들도 하루도 아니고 또 이틀도 아니고 아마 계속적으로 연속되어지는 어떤 그런 수고인데 정말 수고가 참 많으시다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저나 저희 사역자들은 사실 힘을 낸다라는 표현보다도 버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버티고 있다. 그냥 중단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저희들이 중단을 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역할이 지푸라기이기 때문에 뭔가 잡을 것이 없다. 가족들에게는 아주 큰 상실감이 될 것 같고요. 망하지도 않고 있고 저희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 모든 상황은 벌써 이렇게 중단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은혜 가운데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버티자 그런 마음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학생들도 또 부모님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저부터도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긍정적인 것보다 아직까지는 네. 좀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가족들이 좀 변화되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께서는 장애우를 둔 직접 부모 입장, 네네. 또 그걸 통해서 학생들을 케어하고 가르치는 이 목사님, 또 교사 입장에서 정말 사회에서 좀 바라보는 이런 것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 있으신가요? 장애인 사역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장애인 가족과 네. 장애인 당사자들이 변화되고 네. 그들이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최소한 네. 이 사회가 받쳐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실예로 들면 얼마 전에 이제 특수학교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저희 가족들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가뜩이나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이 힘을 내려고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거, 삶이라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버리면 네. 좀 힘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사실 기대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않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좀 지켜줬으면 그러면 그 터대 위에 우리 가족들이나 장애인들이 그렇죠. 좀 힘을 내서 쌓아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들 이 실제적으로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좀 터전 기초공사가 아직까지 안 돼 있지 않나. 다시 처음부터 장애인 사역에 대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번 사건을 통해 하게 됐습니다. 글쎄 정상적인 사람도 네. 어떤 자기의 삶을 세우기 참 힘든데 네네. 이 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가진 개인이나 또 부모들이 바라볼 때 사회적인 제도가 네. 참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거 토대 위에 저희가 힘을 내서 건물을 쌓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저희들이 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되고 어떻게 쌓아야 될지 이제 설계도를 만들어도 네. 이제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체 운동이나 이런 장애인 사역이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목사님 토리학교의 기도 제목 어떤 바람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저희 개인적인 바람은 네. 저희가 독일에 있는 공동체, 특별히 이제 베텔 공동체라고요. 네. 교회에 온 한 장애인을 섬기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섬기다가 네. 그 마을이 그 네. 동네가 장애인 공동체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한 100년이 걸렸다고 정확히 13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저희들도 저희 역할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조금씩 사회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 제목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능 시험이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보내는 하루하루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무엇보다 마음 관리, 시간 관리를 잘해서 준비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